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아이템도 최근에 다뤘었는데요. 그거를 조금 저희가 방송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3월 13일에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5년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이 41위 라고 나오고요. 동시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선거민주주의 국가로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기이하다고 느꼈던 게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끄트머리에 와 있고 그렇다면은 이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은 좀 그런 게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윤석열 정권 이전 한국의 민주주의 보고서 내부 내용을 보면 지수가 몇 위로 나오느냐? 2019년에 같은 평가에서 한국이 18위였습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점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동시에 2020년에서 2021년에는 몇 위였느냐? 그때 우리 17위였습니다. 또 눈물이 나는데요. 그리고 2023년 28위로 떨어지고요. 2024년에는 무려 47위까지 대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보고서 41위로 사실은 올랐어요. 이게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느껴봐야 해요. 그 사이에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막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면서 막 이상한 사람들로 우리가 돌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있었던 어떤 굉장히 문제시 되는 그런 정서를 우리가 그 이전 정부 때는 통제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통제를 못하게 됐다. 혹은 그런 어떤 집단이 내부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데 이 포커스를 두고 그 점수를 봐야 한다고 첫 번째는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 보고서와 2025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내란이 있었는데 이 점수가 올랐어요. 거기에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사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윤석열을 이제 탄핵하라라고 하는 그 시위하는 그 장면이 그 보고서 안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6위를 견인한 것은 누구냐? 결국 시민들이 이 점수를 견인했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당황했던 게 이제 김누리 교수님이랑 제가 그 3월 11일에 우리가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한번 지적을 해봤어요. 이 코너를 만들면서 다음 며칠 뒤면 이제 곧 발표가 나겠구나 했을 때 무섭다. 도대체 몇 위까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수 앞뒤 국가가 진짜 깜짝 놀랄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시민들이 끌어올렸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우리가 2021년 17위에서 2024년 작년 보고서 때 47위까지 무려 30위가 박살이 나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우리 내부에 이런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었는가 생각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계엄이 아니어도 한국은 이미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우리 내부에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는 제대로 숙이되지 못한 거 아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쳐다본 게 우리가 파시즘에 얼마나 둔감했는가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시즘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개개인의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고 서열의식을 내면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가공해 대중의 먹잇감으로 던지면서 증오심을 체제 유지의 기반으로 삼는가 하면 애체를 통한 선동술로 대중을 쇠뇌하고 최면한다. 반공미덕을 강요하는 것, 다양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멸시하는가 이런 되게 수많은 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농민, 노동자, 여성, 약자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파시스트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딱 듣기에도 굉장히 부도덕하고 나쁘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나는 당연히 안 저렇지. 내가 언제 노동자를 멸시해. 나도 우리 어머니 있고 한데 라고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를 내가 그렇지, 내가 파시스트지 하는 그 이상한 사람은 세상에 아마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쪽 집회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당신 파시스트야 라고 하면은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자라고 하겠죠. 이제 김노리 교수님께서는 학교가 12년 동안 우리가 파시스트로서 자라게끔 서열화, 그리고 그 안에서 엘리트들의 되게 뒤틀린 문화를 12년간 교육받는다. 플러스 남성은 군대에서 이 파시즘적인 성향이 한 번 더 강화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됐던 동기는 이거예요. 제 또래거든요. 지금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친구들 그런 친구를 둔 적은 없지만 그런 작자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잘못된 기독교에 심취해서 좀 나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근데 이 사람들이 또래고 또 저도 크리스천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그 안에서 같은 걸 겪었는데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뿐이지, 저도 이 안에서 내가 충분히 파시스트로 자랄 수 있었어 라는 걸 느낀 게 흑목고반이었어요. 네, 유나님께서 서열 경쟁 위주의 교육이라고 그때 방송 내용 되게 잘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입시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외고, 과고, 민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사고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약간 한 급수 떨어지는 애들이 특목고반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특목고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겼던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들이 애들을 다루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정규국과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서 애들을 때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건 제 경험인데 저랑 제 짝이랑 같이 떠들었어요. 떠든 놈 나와 했는데 깜짝 놀라니까 둘 다 앉아있을 거 아니야. 안 떠든 척하고 이러고, 제 옆에 짝 이름을 부르면서 얌마너 나오라고 하니까 걔만 불러가지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죠. 같이 떠들었다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걔보다 조금 더 성적이 높고 평소에 조금 착하게끔 보이게끔 많이 행동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되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게 너무 그 일반 정규교과 교실에서는 당연했는데 특목고 입시반에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매도 안 들고 오고 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애들을 굉장히 무슨 존중받아야 되는 인격체처럼, 자 얘들아 너희들 특목고 입시반인데 공부해야지, 책상에 앉아,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하고, 막 애들 그 전자사전이랑 PMP 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똑같이 그때 블리치, 나루토 애니메이션 보고 전자사전으로 게임하고 똑같았어요.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전자사전으로. 근데도 선생님이 얘네들에 대해서는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서열화라는 게 저도 너무너무 크게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특목고반을 있다가 때려치우고 나왔는데 갑자기 쫄리는 거예요. 저 혼자 뭔가 뒤처지고 모자란 인간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글을 좀 급하게 써가지고 문창과를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특목고를 가야 된다고 했던 생각이 진짜 절박했어요. 학교에서 거기 안 가면 뭔가 제가 그 다른 맞아도 되는 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공포? 이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특목고를 갔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그랬으면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어떤 자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학교라는 시스템이 이제 서열 중심으로서 아이를 가르치니까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파시스트여야 됐던 거예요. 저 이게 탈북민 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분류한 건 아니고 당시 학교 내에 그 순위가 있었습니다. 진상 민원인 순위. 첫 번째, 탈북민이 다수인 학교에서 한국 사람이 진상 1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중국 연변 이쪽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에 정착하신 분. 놀랍게도 탈북민 분들은 진상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진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진상이라는 표현도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정제도를 내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못 보고 공포에 질려 있어서 자기가 학교에 와가지고 큰 목소리 내고 다투려고 하면은 내 아이가 여기서 북한과 비슷한 어떤 폭력에 노출될 수 있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겁이 나서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그 당시에 세터민 분들이 민원하러 오시면은 이분들은 화도 못 내고 하니까 편하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화를 못 내는 건데 참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섬찟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때 저도. 그래서 최대한 좀 상냥하게 대해야겠다.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20대를 거쳐오면서 제 안의 파시즘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20대 때 알바하면서 주변에 친구들한테 혹시 너 저기 주유수당 같은 거 챙겨 받아봤냐? 그때 애들한테 꼭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이 주유수당 혹은 뭐 너가 휴일에 나가서 일해서 받는 돈 그거 네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투쟁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든 제도인데 왜 너네 사장은 이거를 안 주려고 하는 거를 왜 너는 안 따져? 그리고 애들한테 술자리에서도 물어보고 밥 먹다가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피곤하게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피곤하죠?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뭐 이상하게 가가지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했으면 권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무슨 그 사람은 뭐 귀족이고 너는 뭐 천민이야? 이러고 물어봤거든요. 그 왜 피곤하다고 느끼냐고? 너는 왜 막 거기에 복종을 하고 너가 거기에 왜 희생을 해?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인들이 성격 구조를 보면은 저도 그래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이랬을까? 이것도 이번에 코너 만들면서 김누리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결국 다 파시즘의 유산이다 이거예요. 뭐 경쟁의식, 우월의식, 강자를 동일시하는 태도, 약자를 혐오하는 태도, 폭력성, 공격성, 흑백론리 다 전형적인 파시즘적 심리 유형이다 이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배어있다. 우리가 일을 했는데 주유수당 달라고 하는 거를 되게 막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야 되는 그런 거 혹은 어떤 부조리한 뭔가 되게 나쁜 일이 있어도 말하면은 야 너 절출돼서 특이하게 굴려고 그러냐 하는 거 똑같이 돈을 못 받는 건데 왜 그거를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다 파시즘적인 면모니까. 그럼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느냐? 김누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교실. 저도 겪었지만 떠들어도 공부 잘하면 안 맞고 공부 못하면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선생님 진짜 좀 사이코 같았는데 저는 그 고무호스로 윤석열 때렸다라고 할 때요. 고무호스가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착착 그 허벅지 때리면 붓잖아요. 그걸로 애들을 때리는데 한두 대 때리는 레벨이 아니라 한 번에 10대, 20대씩 때리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멍이 들어서 쩔뚝쩔뚝 걷는 거를 볼 때까지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등만 이렇게 한 대 톡 때리고 끝나고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난 떠들어도 안 맞아 혹은 나는 뭘 내가 잘못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를 저도 배우고 자랐고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 비슷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그 모든 거를 전리품이라고 느끼며 이제 자랐던 거죠. 계속 윤석열 같은 이상한 엘리트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선생님이 독일 교육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약간 시민운동 같은 거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했었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민주시민교육 거의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늘 다루는 주제인데 이게 선동가 찾아내기라는 교육이 있거든요. 먼저 선동가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요. 선동의 특징을 막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적 언어 사용. 두 번째, 극단적 이분법. 세 번째, 단순화된 해결책 제시. 네 번째, 증거 없는 주장. 다섯 번째, 반복적 메시지를 쓰는 이들을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교육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선동가를 찾는 것이 독일의 어떤 시민 민주 교육의 되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걸 저는 가르쳐 봤으니까 아는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여기에 넣어보잖아요. 그럼 다 성립되거든요. 감정적 언어 사용. 감정적 언어 사용하죠. 바이든 날리면. 두 번째, 극단적 이분법. 나는 절대적 아무 문제 없는 존재고 다른 사람은 다 저기 공산 전체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단순화된 해결책 제시. 여가부 폐지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노조활동 때려잡으면 된다. 증거 없는 주장, 부정선거, 반복적 메시지. 다
다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쵸? 네, 유나님, 가을님, 네, 말씀 주셨는데 전광훈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이준석도 해당이 되고요. 네, 손영보 목사도 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조금만 받았어도 이 모든 일들을 다 피할 수 있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주변의 파시즘을 파악해서 우리 삶을 되게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못했죠.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건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권위 그리고 대학 서열을 무너뜨리고 독일처럼 졸업시험을 보고 나서 모두가 이제 대학에 뭐 진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드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조금 느껴요. 근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정도는 학교에서 해볼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했어도 우리가 적어도 윤석열을 만들지 않았을 거고 애들이 최상목처럼은 잘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이 시대 현자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적어도 그런 식의 시각은 가지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이 이식돼야 하지 않을까? 차기 정부에서 이 정도만이라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전교조에 대한 혐오. 제가 경험에는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안 때린 선생님, 그리고 애들에게 민주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5.18에 대한 이야기, 왜 광우병 논란이 됐을 때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냐, 효순이 이순이 사건은 무엇이었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거의 전교조 선생님이었고요. 저한테는 되게 다들 좋았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한 명도 저한테 천지를 요구하신 분도 없었고요. 그랬어요. 이분들이 오히려 가장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되게 관심 많은 분이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분들에게서 참정권을 박탈했잖아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진짜 느껴요. 먼저 방금 이야기했던 선동가 교육이 돼 있으면은 학교에 그런 더 이상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윤석열의 개혁은 정당했어 해도 그 선생님이 문제 교사가 돼서 퇴출이 되지 그 정도까지 우리 교육이 망가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밑에 애들끼리 연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등 하는 놈도 내가 어렸을 때 애들이 이렇게 하면 나 선동가라 그래가지고 참 혼이 났는데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간 말이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이 파시즘에 대해서 사실은 그간 이야기한 게 끝이 아니라 차츰차츰 계속 해나갈 생각이에요. 이 또 선동가 교육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 민주시민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 했었던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마피아 게임처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한번 꼭 매블쇼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오히려 매블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방송처럼 적은 인원일 때 오히려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주변의 파시즘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친근하게 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자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탄핵 이후에 조금 여유되면은 차츰 만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는 콘텐츠니까요. 한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제 주변에 만나는 아이들 보면 꼭 이야기합니다. 1등 하지 마. 너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잘하고 싶은 거 하고 너 행복한 거 해. 저도 1등 안 했는데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요.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루트에서 벗어나는 거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학창 시절에 되게 부침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문제의식이 있는데 또 폭력은 싫어하고 가가지고 따지기는 해야 되겠는데 남 때리는 건 잘 못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쳐다보면서 때려봐 이거였거든요. 너가 때리는 게 옳다면 네가 때려봐 이랬어요. 그럼 또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근데 진짜 많이 맞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머니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기독교 대안학교 갔으면 아마 큰일이 났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냥 할 말 하고 따질 거 따지고 조금 이상한 사람 돼도 거기서 잘 버티면 더 오히려 나은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힘들어도 사춘기 때 남들이랑 다른 생각으로 한번 싸워도 보고 애들이랑 되게 운 좋게 왔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그런 거에 대해 많은 가르침 주신 분들도 있었고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김효순 시인 한강 소설가님 예대 교수님들이 조금 좋은 분이었겠습니까? 전 되게 운 좋게 도달했다고 느끼는데 그게 부당하지 않은 문제라면 성질 안 죽이고 살면 적어도 모든 길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조금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